수도권 등 중부 내륙과 강원 영서 그리고 서해안에 오늘 오후까지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출근 시간대에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오늘부터 카페와 헬스장 등의 영업 제한이 완화됩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전직 대통령 사면과 부동산 정책, 남북관계 해법 등 여러 현안들에 대한 입장 표명이 주목됩니다. 미국 차기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수도 워싱턴 DC에는 경계가 한층 삼엄해졌습니다. 트럼프 극렬 지지자들의 추가 폭동 우려로 주요 길목마다 무장 군인들이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주말과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출근길 눈이 또 걱정되는 날입니다. 오전에 수도권 대부분 지역 눈이 온다고 예보됐는데요. 거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범주 기자, 아직은 눈이 내리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나가 있는 이곳 여의도역에는 아직 눈이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4도로 어제보다 6도 정도 높은데요. 밤새 수도권 일부 지역에 눈이 내렸지만 새벽부터 제설 작업이 이루어진 데다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도로에는 눈이 쌓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면 도로에는 미처 녹지 못한 눈이 밤새 얼어붙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출근길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편이 안전하고 빠를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예상되는 적설량은 강원 영서 중남부 지역이 최고 10cm 이상,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와 남부 내륙 지역은 3에서 8cm가량입니다. 서울시도 출근 시간대 대중교통편을 늘렸습니다. 평소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던 출근 집중 배차 시간을 오늘은 30분 연장해서 9시 반까지 운영합니다. 지하철은 평소보다 운행 횟수를 36회 늘리고 시내버스도 노선별로 배차 간격을 줄여 증편 운행합니다. 도로교통정보는 정류소의 버스 안내 정보 단말기와 도로 전광 표지를 통해 안내됩니다. 또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출근 전에 도로 정보를 확인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시는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제설 비상근무 2단계에 돌입하면서 인력 8천여 명과 장비 1000여 대를 투입해 제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역에서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네, 경기도에도 어제 밤부터 눈이 내리면서 곳곳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밤사이 이 제설 작업이 펼쳐지긴 했지만 길이 언 곳도 많다니까 운전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원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김민아 기자,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새벽까지 눈은 내리고 그치기를 반복하다가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인데요. 제설 작업으로 도로의 눈은 이렇게 상당 부분 치워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영하권 날씨에 도로가 군데군데 얼 수가 있어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눈으로 인해 통제된 구간은 다행히도 없지만 차량들이 서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 수원을 비롯해 경기 24개 시군과 인천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인데요. 안성에 8cm가 넘는 눈이 쌓였고 평택과 수원, 그리고 인천에는 1에서 5cm의 적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경기도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제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는데요. 제설 취약 구간 175곳과 상습 결빙 지역 356곳에 제설기와 차량들 7천여 대를 동원해 밤새 제설제를 살포했습니다. 지난 6일 폭설 때는 용인과 의정부 경전철이 갑자기 운행이 중단돼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었는데요. 해당 시군과 운영사는 이번 폭설을 앞두고 레일 히터와 선로 전환기 등 시설물을 미리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출근길 혼잡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증편했는데요. 경기도와 김포, 화성 등 3개 지역은 시내버스 50대를 추가로 투입했고 나머지 시군도 버스 배차 간격을 줄여 증편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 출근 시간대 김포 경전철은 운행 횟수를 4차례, 용인 경전철도 2차례 더 늘렸습니다. 경기도는 가급적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안전장비를 챙겨줄 것을 도민들에게 안내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역에서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전북 지역에서도 밤사이 눈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게는 8cm가 내려서 쌓이겠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재훈 기자,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까? 그 지역에? 네, 이곳 전주엔 오늘 새벽부터 제법 굵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전주를 비롯한 전북 14개 시군에는 현재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조금 전인 새벽 4시 기준 적설량은 고창 6.1, 부안줄포 5.1, 순창 4.3, 전주 2.1cm 등입니다. 오전까지는 발달한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짧은 시간에도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륙 일부엔 저녁까지도 눈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적설량은 오늘 오후까지 3에서 8cm입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해 전북 고창과 부안, 군산, 김제 등 전북 4개 시군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해 남부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고 오늘과 내일 2에서 4m의 높은 파고가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눈이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빙판길이 예상되는 만큼 보행자와 교통안전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지역 간 적설량의 차이가 크고 특히 터널의 경우 입구와 출구 간 기상 상태가 다를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전북 동부권을 중심으로 기온도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물과 수도관 동파 피해 등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주에서 KBS 뉴스 박지용입니다. 네, 보셨듯이 이미 제법 눈이 온 곳도 있고 또 눈이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습니다만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곧 본격적으로 시작될 출근길에 큰 눈이 집중될 걸로 보이는데요. 교통 혼잡에 대비해서 좀 일찍 나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KBS 재난감시 CCTV를 통해서 지금 주로 눈이 어디 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정 기자, 지금 눈이 많이 집중되는 지역들 어딘가요? 네, 현재 눈구름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곳은 호남 지역인데요. 전남 목포, 북항에 설치된 KBS 재난감시 CCTV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지역은 새벽 내내 눈발이 굵어졌다 가늘어지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화면 왼쪽 하단을 보시면 항구 도로와 시설물 그리고 주차된 차량 위에 하얗게 눈이 내려 쌓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목포에는 오늘 새벽 3시 반쯤 대설주의보가 발령됐는데요. 지금까지 약 4cm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지금 이 시각 광주광역시에도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대인광장 앞 도로 상황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미처 제설 작업을 다 하지 못했는지 인도는 물론이거니와 차량이 지나다니는 대로에도 일부분 눈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화면상으로도 도로가 상당히 미끄러워 보이고 차들도 서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3.6cm의 적설량이 기록됐는데 이 지역 지나실 때 안전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많은 눈이 예보된 강원 영서로 가보겠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강촌 삼거리 모습인데요. 한때 눈발이 워낙 거세게 날렸고 또 아침 기온도 낮다 보니 눈이 녹지 않고 그대로 도로에 쌓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원 영서 중남부 지역에는 오늘까지 모두 10cm의 많은 눈이 예보됐으니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고색사거리입니다. 출근 시각이 되면서 차량이 조금씩 늘고 있는데요. 차량이 오가면서 눈이 녹은 자리를 제외하고는 도로와 인도 위에 밤새 내린 눈이 하얗게 쌓여 있습니다. 눈이 녹은 부분은 노면이 젖어서 미끄러울 수도 있는데요. 차들도 서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출근길 상황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달 초 많은 눈이 내리면서 교통 대란이 빚어졌던 서울 강남대로 모습입니다. 서울은 아직 본격적으로 눈이 내리진 않고 있습니다. 곳곳에 밤사이 내린 눈의 흔적이 보이긴 합니다만 아직 출근길 교통 상황은 원활해 보입니다. 다만 서울은 동남권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또 오전 7시 전후로 서해상에 눈구름대가 본격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기상 예보에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기상센터를 연결해서 이 눈이 얼마나 또 언제까지 올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베이지 캐스터, 먼저 대설특보 상황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월요일 아침 출근길 눈 때문에 걱정 많으셨죠. 눈구름대 이동이 늦어지면서 당초 예상만큼 많은 눈이 아직 내리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강원 지역, 충청과 경북 북부,
호남과 제주 북부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호남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은 눈이 내리고 있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에도 눈이 내리지 않는 곳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오전 7시를 전후로 해서 인천 앞바다에서 발달한 눈구름대가 영향을 주면서 다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전까지는 눈발이 굵어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하겠고요. 지역별로 적설 차이가 크게 나겠습니다. 눈은 오후까지 내리다가 점차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강원 중남부 지역에는 10cm가 넘는 눈이 내려 쌓이겠고 울릉도와 독도에도 10cm 이상,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3에서 최고 8cm 정도의 눈이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큰 추위는 없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7도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날이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오후부터는 눈이 그치고 차츰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한 가운데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오늘 바람도 거세게 불 것으로 보여서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카페나 실내 체육시설 등 일부 업종들의 방역 조치가 완화됩니다. 하루 확진자 수는 엿새째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정부는 언제든지 재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혁진 기자, 먼저 오늘부터 달라지는 방역 조치들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오늘부터 수도권 헬스장과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단 8제곱미터당 1명만 가능하고 최소한 1m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수영장을 제외하고 샤워도 금지입니다. 또 카페 매장에서 커피도 마실 수 있게 되는데요. 카페도 식당처럼 밤 9시까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단 음식을 먹지 않을 땐 마스크를 꼭 써야 하고 이용 시간도 1시간 이내로 머물도록 권고됩니다. 최대 9명까지만 수업이 가능했던 학원은 8제곱미터당 1명씩 수강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종교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전체 좌석의 10%, 그 외 지역은 20%로 제한해 예배와 미사, 법회를 열 수 있지만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됩니다. 이렇게 일부 업종은 영업 제한이 완화되지만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는 유지가 되고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계속됩니다. 환자 현황도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엿새째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520명 늘었는데 이 가운데 국내 발생 사례는 500명, 해외 유입 사례는 20명입니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본격화한 이번 3차 대유행은 지난달 25일 정점을 기록한 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확산세는 다소 누그러지고 있지만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선 요양원과 과외교습실과 관련한 신규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경기 수원시 요양원은 지난 15일 첫 환자가 발생한 뒤 22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성남시 과외교습실 사례에선 9명이 추가됐습니다. 앞서 집단 감염이 확인된 곳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 상주시 BTJ 열방센터는 7명이 추가돼 1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763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 수영구 교회 관련 3명, 경남 진주시 기도원에선 7명이 늘었고 전남 영암군 사찰은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12명이 추가돼 지금까지 2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선 동대문구 사우나, 성동구 요양시설 등 집단 감염을 제외하면 기타 확진자 접촉으로 66명 늘었고 감염 경로가 불명확해 조사 중인 신규 사례는 47명이었습니다. 요즘 수도권에 설치된 임시 선별 진료소들이 이 숨은 확진자를 찾아내는데 아주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해 수도권에서 운영 중인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신규 확진자가 125명 확인됐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전체 국내 발생 확진자의 25%, 수도권 확진자의 35%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국내 발생 수도권 확진자 3명 중 1명 정도는 임시진료소에서 확진되는 셈입니다.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는 원래 어제 문을 닫을 예정이었는데 감염자 조기 발견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130개 검사소를 다음 달 14일까지 4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선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휴대전화 번호만 제공하면 누구나 익명으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면 예배를 강행해서 7차례나 고발되고 폐쇄 명령까지 내려졌던 부산의 한 교회가 어제 또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건물이 폐쇄되자 교회 앞마당에 모여서 예배를 한 겁니다. 200여 명 정도 참석을 했다는데요. 관할 지자체에서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최위지 기자입니다. 부산 강서구의 한 교회 앞 잔디밭에 의자가 줄지어 놓였습니다. 신도들은 의자에 앉아 찬송가를 따라 부르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이 교회는 방역당국의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진 상태. 지난 15일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이번엔 교회 바깥에서 대면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5,500명 들어가는데 20명 미만 들어가라고 하면은 방송 종사자를 빼면은 실질적으로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잖아요. 교회 앞에 모인 신도는 200여 명. 주말만 되면 부산과 경남에서 모여드는 수백 명의 신도를 지켜보는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피해를 보는데도 맨날 교회에서는 예배를 강행하니까 이 시국이 좀 지나고 좀 잠잠해지면 하면 되는데. 교회 측은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하고 앞으로도 대면 예배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힌 상황. 관할 지자체는 비대면 예배 원칙을 어긴 해당 교회를 고발하는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모두 동원해 대면 예배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장에는 일부 기자들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질의를 한다는데요.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라든가 부동산 정책 등등 질문거리들이 많아 보입니다. 우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선 관심사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연초 논란에서 국민적 공감과 당사자 반성을 앞세운 민주당과 대통령이 결단하라는 국민의힘 입장이 엇갈렸는데 형이 확정된 만큼 구체적인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정책도 핵심 이슈입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주택 공급에 역점을 두겠다고 한 만큼 어떤 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방역 조치 피해에 대한 추가 지원이나 보상, 백신과 치료제 등에 대해 어떤 언급이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남북관계 해법에 질문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의 외교 전략,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한 해법 등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과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할지도 주목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처음으로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됩니다. 문 대통령과 기자단의 만남은 지난해 5월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이후 약 8개월 만입니다. 사전 조율이 없는 만큼 민감한 질문들도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미국은 우리 시각으로 목요일 새벽에 차기 대통령 취임식이 열립니다. 그런데 또 거기 맞춰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극렬 행동에 나설 거라는 우려가 높은데요. 군과 경찰이 지금 워싱턴 DC 전체를 에워싸듯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현지 연결합니다. 김기현 특파원, 지금 백악관 바로 근처에 가 있는 거죠? 네, 이곳은 백악관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300m가량 떨어진 워싱턴 DC 14번가입니다. 현재 차량은 이곳에서 도보로 약 15분가량 떨어진 시 외곽부터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걸어서 워싱턴 DC에 들어오려고 해도 주요 길목마다 설치된 여러 검문소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검문소마다 군인들이 무장 상태로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DC로 파견되는 주 방위군은 취임식까지 모두 2만 5천여 명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아직 극렬 트럼프 지지자들의 대규모 시위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총기 사용과 폭발 등 다양한 폭력 가능성이 여전해 미 공안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사흘 사이 자동 소총과 탄창 등을 무단 반입하려는 시도가 여러 건 적발됐고 경찰관을 사칭해 도심 진입을 시도하던 60대 여성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DC뿐만 아니라 미국 내 50개 주 모두 비상 상황인데요.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당일 주 정부들은 모두 문을 닫아 걸고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할 방침입니다. 네, 역사적으로 이런 대통령 취임식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원래 차기 정부 출범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게 상례였지만 이번은 분위기가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전임 대통령과 이를 극렬 지지하는 세력 때문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 감염과 사망자가 대규모로 발생했고 현재도 진행 중인 점 등은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전야에 코로나19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행사를 개최하는 등 위로와 통합 의미를 담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 취임 선서 이후 중요 참석자들과 오차는 물론 거리 퍼레이드 등 형식적 절차들은 대체로 생략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식에는 버락 오바마, 조지 부시 등 전임 대통령들과 마이크 펜스 현 부통령도 참석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자, 취임식에 안 간다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 그날 어떤 일정을 잡아놓은 건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당일 별도의 퇴임 행사를 갖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게 될 앤드류 공군 기지가 될 거라고 현지 언론이 익명의 측근들을 인용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자택이 있는 마이애미 마라라고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하원에서 2번 탄핵당한 첫 대통령으로 기록된 데다 지지 기반인 공화당이 분열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 내 전국 추이를 지켜보는 행보가 계속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는 현직이 아닌 상황에서 영향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느냐에 대한 면밀한 정치적 계산이 나와야 비로소 트럼프 대통령이 펼치게 될 행동 반경이 정해질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코로나19 상황도 알아보죠. 신규 확진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만 사망자가 4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차기 바이든 행정부는 강력한 방역 조치와 함께 100일 내 1억 명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하겠다고 공약했는데요. 파우치 박사도 실현 가능할 거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금채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달 8일 30만 명을 넘었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현재 완만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수는 하루 3, 4천 명대를 기록하면서 누적 사망자 수는 39만 5천 명을 넘었습니다. 곧 4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We've, as you noted, nearly 4,000 deaths a day, almost 400,000 deaths total by the middle of February. We expect 500,000 deaths in this country. 이런 가운데 바이러스 전문가인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100일 이내에 1억 명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후 100일 이내에 1억 회분의 백신 접종을 공약한 데 이어 나온 발언인데 파우치 소장은 분명히 실현 가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백신 공급과 함께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해 주사기와 바늘 등 접종을 위한 장비 보급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아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존슨의 백신과 관련한 데이터가 1, 2주 안에 미 식품의약국 FDA로 보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터를 점검하는 위원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도 했는데 그 과정이 몇 달이 아닌 몇 주일이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안으로 추가 백신 승인이 이뤄질지도 주목됩니다.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 하루 전날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상자 추도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취임식 이후에는 마스크 의무 착용 등 강력한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예고돼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국정농단 관련 재판이 4년 가까이 이어져 왔고 대법원이 이미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이번 재판에서는 형량이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실형이 선고될 경우에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등 89억 원의 뇌물액을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정 씨의 말 구입비 등을 제외한 36억 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이 부회장은 석방됐습니다.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이 무죄로 봤던 말 구입비 등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뇌물액을 86억 원으로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심으로 보냈습니다. 이재용 등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고 일반 상식에도 어긋납니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한 만큼 오늘 파기환송심에서 유무죄가 다시 뒤집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형량입니다.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액수가 1심보다는 적고 2심보다는 많아 재판부가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심 때처럼 실형이 선고된다면 이 부회장은 법정 구속될 수 있습니다. 2심 때처럼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삼성 측이 준법감시위원회를 꾸렸는데 재판부는 준감위가 실질적으로 운영된다면 감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하며 강력 반발해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옛 소련에서 개발된 신경작용제 노비촉 중독으로 독일에서 치료받던 러시아 야권운동가 나발리가 예고했던 대로 귀국했는데요. 러시아로 돌아가자마자 공항에서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모스크바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독일에 머물던 러시아의 야권 운동가 나발리가 러시아로 귀국했습니다. 신경작용제 노비촉 중독 증세로 독일에서 치료를 받은 지 약 5개월 만입니다. Я чувствую себя гражданином России, который имеет полное право вернуться к себе домой. 하지만 나발리는 귀국하자마자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러시아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집행유예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며칠 전 나발리가 귀국하면 체포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나발리를 환영하기 위해 공항에 나갔던 지지자들 가운데 50여 명도 체포됐습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야권 운동가인 나발리는 지난해 8월 시베리아의 톰스크에서 모스크바로 향하던 중 기내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나발리는 곧 독일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이후 독일에 머물다 이번에 귀국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당시 검사 결과 나발리에게서 옛 소련에서 개발된 신경작용제 노비촉에 중독된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인해왔습니다. 러시아 연방형 집행국은 지난 2014년 나발리에 대한 횡령 혐의 재판에서 확정된 3년 6개월형의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바꾸기 위한 소송을 최근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나발리는 귀국 후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횡령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지금 중부와 호남 지역, 경북 북부와 제주 북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원 지역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은 눈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긴장을 늦추기는 이릅니다. 출근길 오전 7시를 전후로 서울에도 다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전에는 눈발이 굵어졌다가 약해지기를 반복하겠고 지역별로 적설 차이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오전까지 눈이 내리고 또 오후에도 눈이 이어지다가 늦은 오후부터 점차 눈은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수도권과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3에서 8cm 정도의 눈이 예상되고요. 강원 영서 중남부 지역과 울릉도, 독도에는 10cm가 넘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큰 추위는 없는데요. 밤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다시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 영하 13도 예상되고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오늘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 지역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3.7도, 광주 영하 1.6도, 대구 영하 6.1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2도, 강릉 4도, 광주와 대구 6도에 머물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5m까지 거세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도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날이 추워지긴 하지만 목요일에는 다시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들으셨듯이 오늘 오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출근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서두르시고 가급적이면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편이 안전하겠습니다. 서울 여의도역에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범주 기자, 당초 예상보다는 눈 오는 시점이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여의도역에는 아직 눈이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4도로 어제보다 6도 정도 높은데요. 밤새 수도권 일부 지역에 눈이 내렸지만 추위가 누그러진 데다 새벽부터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도로에는 눈이 쌓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면도로의 경우는 미처 녹지 못한 눈이 밤새 얼어붙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출근길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편이 안전하고 빠를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예상되는 적설량은 강원 영서, 중남부 지역이 최고 10cm 이상,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와 남부 내륙 지역은 3에서 8cm가량입니다. 서울시도 출근 시간대 대중교통편을 늘렸습니다. 평소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던 출근 집중 배차 시간을 오늘은 30분 연장해서 9시 반까지 운영합니다. 지하철은 평소보다 운행 횟수를 36회 늘리고 시내버스도 노선별로 배차 간격을 줄여 증편 운행합니다. 도로교통정보는 정류소에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와 도로 전광 표지를 통해 안내됩니다. 또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출근 전에 도로 정보를 확인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시는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제설 비상근무 2단계에 돌입하면서 인력 8천여 명과 장비 1000여 대를 투입해 제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역에서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네, 오늘 같은 날 눈길 안전운전 요령은 아무리 반복적으로 말씀드려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운행 자체가 대단히 위험해지기 때문인데요. 조금이라도 위험을 덜 수 있는 방법, 김세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많은 눈이 쌓이게 되면 언덕길이 가장 위험합니다. 헛바퀴가 돌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엉뚱한 곳으로 미끄러지면서 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속수무책입니다. 도로가 빙판길로 바뀌면서 핸들과 브레이크가 통제되지 않습니다.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도 절대 평상시처럼 속도를 내서는 안 됩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이 빙판길로 변하는 경우가 있고 눈 때문에 정지거리도 훨씬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시속 50km로 달리다 급제동할 경우 제동거리가 마른 길에서는 13m지만 눈길에서는 44m로 3배가 넘습니다. 따라서 빙판길에서는 앞차와의 거리를 보통 때보다 여유 있게 3배 이상 더 둬야 합니다. 또 체인과 같은 월동 장비로 눈길에서 미끄러지는 걸 줄여야 합니다. 그러나 별다른 장비가 없는 상태로 눈 위에서 바퀴가 헛돌 때는 일단 차를 세우고 모래나 흙을 뿌린 뒤 천천히 출발해야 합니다. 폭설이 내리고 있는 지역을 운행할 경우엔 교통통제 상황을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 전국의 국도는 국토교통부의 각 지역 국도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길을 운행하다 폭설로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엔 즉시 119에 연락해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오늘부터 일부 업종에 대한 영업 제한이 풀리는데요. 전문가들은 이걸 경계심을 풀어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 때문에 개개인은 계속해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건데요. 김비치라 기자 보도로 자세히 들어보시죠. 일부 영업 제한 완화에 대해 감염병 전문가들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자영업자의 생계, 그렇지만 안전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균형적인 방역 정책을 실행해야 될 상황이고 타협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감염 확산 안정화 단계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2.5단계에 추가적인 방역 지침을 넣었던 것들인데 이 부분들이 일부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1000명 이상의 확진자로 이 유행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됩니다. 업장에서는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라는 좀 시민의식을 충분히 갖고 밀접하게 접촉을 얼마나 하느냐, 또 환기 상황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집단 감염보다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감염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개인의 방역 실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규제 일변도는 사실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직장에서 여러 모임에서 국민 거리두기라는 개념으로 생각해야 된다. 아예 모임 약속 같은 거를 줄이고 훨씬 더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검사를 공격적으로 계속하는 건 지속해야 되고요.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 조정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준비를 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는 아주 천천히 방역 단계를 완화해 가야 된다라는, 국민은 이 길어지는 이 싸움에서 좀 더 버텨내야 된다. 정부는 앞으로 2주간 유행 상황을 지켜본 뒤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추가적인 방역 완화 조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이 가운데 방역 조치를 두고 일부 지자체에서 엇박자도 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만 대구와 경주가 자체적으로 밤 11시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딴 비판에 결국은 철회했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을 밤 9시까지로 정한 건 급속한 재확산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들 시설의 영업 제한을 밤 11시까지로 2시간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주시도 뒤따라 완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밤 11시까지 영업 허용 방침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정도 진정됐다는 지역 특성을 반영했다는 건데 당장 다른 지역에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대구는 11시까지로 지금 시간 제한을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달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다 싶어서 아마 오늘부터 내일부터 영업을 계속 강행을 하겠다, 불복종 운동을 하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거리두기 세부 사항을 정할 권한이 지자체에도 있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지만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영업 제한이 느슨한 지역에 사람이 몰리는 풍선 효과도 우려했습니다. 생활권이 인접돼 있는 경북 등에서는 이로 인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생활권이 인접된 경북 주민들이 대구 쪽으로 이동해서 이 시설들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고, 지자체에 주의를 주겠다는 말까지 나오자 대구와 경주시는 이내 방침을 번복해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뜻이 그 부분은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대구시도 전국적인 상황에 맞춰서 같이 따르겠다. 오락가락 행정,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엇박자가 드러나면서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는 오늘 이 문제로 실무 협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네, 방역당국 브리핑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달라지는 이 방역 조치들 자세히 설명하고 또 관련 궁금증에도 답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에 운영이 재개되는 다중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아야 이후의 상황을 보며 좀 더 많은 생업시설들의 운영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의 수칙들이 동시에 작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그 시설 전체 입장 인원, 이용 인원은 8m 제곱당 시설 신고 면적입니다. 신고 면적의 8m 제곱당 한 명의 인원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룸별 형태의 이용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는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규정에 따라서 4명까지만 입장 가능합니다. 또한 시설의 이용자들은 최소 1m의 거리두기는 가능하게끔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조합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4명까지 입장 가능한 룸도 있을 것 같고 한두 명까지 입장 가능한 룸도 있을 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동호회 활동 자체는 사적 모임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5명부터의 동호회 활동들은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체육 활동에 있어서도 5명 이상의 그 모임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금지된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다만 동호회 활동이 아니라 교습 등의 형태인 경우에는 이 부분들은 업종의 영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습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허용 범위 자체가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5칸마다 한 명이 앉는 셈이고, 수도권의 경우에는 9칸 좌석을 띄우고 10칸마다 한 명의 좌석을 앉는 셈입니다. 또한 이 예배를 하기 전에 체온 측정이라든지 증상 확인들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의 확산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면에 대면 예배 외에 그 전후의 소모임들이나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강력하게 차단 조치를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유행의 양상 자체는 사적인 접촉을 중심으로 많이 퍼지고 있는 양상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5인 이상이 사적 모임 금지라고 하는 이 조치가 방역적으로는 굉장히 효과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2주간의 유행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설 연휴 기간까지 포함한 설 특별 방역 대책까지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국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노르웨이에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사람이 하루 사이 6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사망자가 추가되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우려 역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자 추정치가 앞서 발표한 23명에서 29명으로 6명이 더 늘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노르웨이 보건당국은 16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숨진 사람이 지금까지 29명으로 보고됐다며 그중 13명의 사망 원인은 백신 접종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나머지 16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자 29명 모두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들로 대부분 메스꺼움, 발열 등 일반적인 백신 접종 부작용을 겪은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이번에 사망자가 추가되면서 백신 부작용의 치명적 영향이 우려되는 연령대 역시 기존 80세에서 75세로 낮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첫 메이저 테니스 대회인 호주 오픈을 앞두고 출전 선수들을 수송하는 전세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최근 호주 테니스협회가 운행한 전세기 3편에서 지금까지 최소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해당 전세기에 탄 선수들은 총 72명에 달하며 선수뿐만 아니라 담당 코치진과 대회 관계자도 다수 탑승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들은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지정된 호텔 숙소에서 14일간의 고강도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호주 테니스협회는 다음 달 8일부터 멜버른에서 개막하는 호주 오픈을 위해 17대의 전세기를 운행하고 입국한 선수들은 2주간의 자가격리 중에도 하루 5시간은 테니스장에 나와서 대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요. 하지만 확진자와 같은 전세기에 탄 선수들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 숙소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고 객실 안에서만 훈련이 가능해 선수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난 15일 기준 350만여 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는데요. 영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수백 년 역사의 대성당들이 대규모 백신 접종 센터로 변신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르간 선율이 은은하게 흐르는 대규모 실내 공간에서 고령의 어르신들이 의료진의 안내를 받으며 코로나19 백신을 맞습니다. 병원 내 마련된 백신 접종 시설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곳은 8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잉글랜드 남부의 솔즈베리 대성당인데요. 솔즈베리뿐 아니라 잉글랜드 중부 버밍엄 북쪽에 있는 리치필드 대성당과 북서부 랭커셔에 있는 블랙번 대성당 등 각 지역 교구의 유서 깊은 성당들이 최근 고령층 주민을 위한 백신 접종 센터로 속속 변신하고 있습니다. 앞서 영국 정부는 백신 접종 속도를 가속화하고자 대형 컨벤션 센터와 스포츠 경기장 등을 활용해 지금까지 총 50곳의 대규모 백신 접종 센터를 개설했는데요. 이 50개 센터 중에는 각 지역의 대성당들도 포함됐습니다. 대성당들은 대부분 시내 중심부에 있어서 접근성이 좋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평소에도 익숙한 장소인 데다 특유의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접종에 대한 불안감도 덜 수 있어서 최적의 접종 장소이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백신 접종 센터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열흘 전 긴급 사태가 선언됐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 실패 탓에 스가 내각 지지율은 가파르게 추락해 이제는 아베 전 총리가 물러날 때보다 더 낮아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본 현직 강요가 처음으로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 도쿄 시나가와역. 마스크를 쓴 직장인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옵니다. そんなに変わってないと思います。朝も全然座れませんし、混んでるなっていうところはありますね。 일본 정부는 긴급 사태를 선언하면서 재택근무를 70%까지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출근길 풍경은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일본의 재택근무 비율은 25%. SNS에는 콩나물 시루 같은 전철한 사진과 함께 긴급사태 맞느냐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92명, 일요일 기준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은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일본의 현직 강요 중 처음입니다. It could go either way. Olympic Committee must have been thinking about Plan B, Plan C. The situation is not easy. 스가 총리는 당초 성화봉송이 시작되기 전 긴급 사태를 종료하고 백신 접종을 개시해 올림픽의 회의적인 여론을 반전시킬 계획이었습니다. こうしたことをしっかり対応していくことによって国民のですね、雰囲気も変わってくるの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 하지만 정작 국민들 반응은 싸늘합니다. 마이니치 조사에서 스가 내각 지지율은 33%, 취임 이후 무려 31%포인트나 빠졌습니다. 이는 아베 전 총리가 지난해 물러나기 직전 지지율보다 오히려 더 낮은 수준입니다. 고노 장관 발언에 일본 정부는 올림픽 개최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국내 소식 몇 가지 더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비정규직 10명 중 4명 코로나 실직했다는 키워드입니다. 이 코로나19는 고용 취약계층인 비정규직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 10명 중에 4명꼴로 실직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동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등은 지난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4차례 조사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주된 실직 사유는 권고사직과 비자발적 해고, 계약기간 만료 순이었는데요. 특히 지난해 1월 이후에 일자리를 잃고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노동자가 77%에 달했습니다. 또 비자발적 휴직을 경험한 응답자 가운데 60% 가까이가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에도 임금체불 3년 만에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 5,83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2019년보다 8.1% 감소했습니다. 연도별 임금체불액이 감소한 것은 2017년 이후 3년 만인데요. 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한 노사의 노력과 함께 고용유지 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늘부터 4주간을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해 사업장 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기, 지난해 소방 현장 출동 줄었다는 키워드입니다. 지난해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구조와 구급, 또 화재 현장 출동 건수가 소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구조 건수가 15만 3천여 건으로 2019년 17만 5천여 건과 비교해서 12.8%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구급 이송 인원과 화재 출동 건수도 각각 14%와 5.3% 감소했는데요. 도 소방재난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출동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분석한 출동 증감이율을 활용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교정시설 추가 확진 0명이라는 소식입니다.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5일 이후에 추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오후 5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오전과 같은 1,25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 500여 명과 직원 460여 명 등 모두 960여 명을 대상으로 10차 전수 검사가 이뤄졌는데요. 이들에 대한 검사 결과는 오늘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Q&A였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내부 경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박영선 장관의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신재 기자입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야권 단일화가 이뤄지면 출마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조건부 출마론이 부른 논란에 사과했습니다. 또 자책감, 미숙, 또 속죄 등의 표현으로 10년 전 서울시장직을 중도 사퇴한 것도 반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퇴 전 5년 동안의 시장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오세훈에게는 다른 후보들이 갖지 못한 재선시장으로 5년 동안 쌓은 시정 경험이라는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러자 나경원 전 의원은 곧바로 견제에 나섰습니다. 도대체 왜 어떻게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0년 동안 서울은 많이 변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은 지금까지 10명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오 전 시장에 대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야권 승리 기반을 닦는 데 함께하는 동료로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우상호 의원이 한 달째 나홀로 선거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출마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곧 개각과 함께 박 장관의 출마 선언이 있을 것이란 관측인데 우상호 의원과 이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영선 의원과 우상호의 경선이 성사가 된다면 대단히 더 재미있고 또 관심을 끌 수 있는 흥행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경선 일정을 확정지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금까지 새로운 인물의 등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선에 어떻게 시민들의 관심을 모을지가 각 정당들의 고민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반년이 조금 넘었는데 여야 각 당에서 탈당을 했거나 제명 처리된 의원이 벌써 6명이나 나왔습니다.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해충돌 방지 위반, 또 편법 증여 의혹 등등 여러 가지 무리로 인해서 취해진 조치인데요. 그때마다 소속 정당은 엄하게 꾸짖는 척하면서 슬쩍 꼬리만 자르거나 뒤에서 감싼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많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김병욱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탈당이나 제명된 의원은 6명이 됐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약 7개월 만입니다. 그때마다 양당은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등 서로를 비난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무소속으로 변신한 의원을 대상으로 의혹을 규명할 수단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뿐. 하지만 탈당 제명된 6명의 의원 가운데 윤리특위에 제소된 의원은 박덕흠 의원 1명뿐입니다. 의원 20명 이상이 동의하면 윤리특위 제소가 가능한데 서로를 비난하면서도 정작 제소는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이유를 물었더니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 근거를 검토하는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명과 탈당은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국회의원의 징계를 국회의원이 스스로 한다. 그러니까 셀프 징계인 게 큰 문제인데요. 사실상 이제 제 식구 감싸기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 보니 제소가 되더라도 의미 있는 결과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21대 국회 들어 모두 8건의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제출됐지만 모두 계류된 상태입니다. 징계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열지 않는 겁니다. 21대 국회 윤리특위는 지난해 9월 첫 번째 회의 이후 넉 달간 단 한 번도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의원 징계안에 대한 심사기간 규정이 없어 사실상 무기한 심사하지 않아도 문제될 게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법 개정 과정에서 윤리특위의 상시 운영과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 신설 등의 제안이 있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 투자를 대신해달라며 전업 투자자에게 맡겼다가 가격이 폭락하는 바람에 돈을 날리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투자자가 잘못 관리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법원에 소송까지 냈는데 법원은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A씨는 전업 투자자 B씨에게 대신 투자를 해달라며 비트코인 30개를 보냈습니다. 당시 시세로는 2억여 원, 요즘 시세로는 12억 원이 넘습니다. 연간 목표 수익률은 무려 24%로 수익은 3개월마다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B씨는 투자를 시작했지만 그해 말 비트코인 가격이 대폭락하면서 코인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코인을 돌려주거나 아니면 2억여 원을 물어주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B씨가 원금을 보장한다고 했고 3개월의 투자 기간이 끝난 이상 코인을 돌려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그러나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비트코인 30개를 투자하는 것일 뿐 계약서에 원금을 보장한다는 문구는 찾아볼 수가 없어 투자 수익 또는 손실이 A씨에게 귀속되는 걸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 목표 수익률이 통상적인 수익률보다 높은 연 24%임에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원금이 보장되는 건 불합리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원본의 보존이나 일정한 이익이 보장된다면 항상 투자에 따른 위험은 회피하고 이익만을 취득하게 되어 위와 같은 자기 책임주의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법원은 또 두 사람 사이의 투자 계약이 3개월을 주기로 자동 연장됐다며 계약이 종료돼 코인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배척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비트코인의 대폭락 사태는 전문가들도 알 수 없었던 이상 B씨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건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거 없는 믿음, 미신인데요. 우리 삶 곳곳에 존재하는 이 미신의 역사를 파헤친 책이 출간됐습니다. 새로 나온 책들 김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혈액형 A는 소심함의 대명사. 숫자 9에는 9수의 저주가 깃들어 있다. 이사는 반드시 손 없는 날에 해야 한다. 과학적으로 타당한지 아닌지와 무관하게 미신은 늘 존재해왔고 때론 역사를 만들었으며 미신을 믿는 사람 대부분은 광신자나 멍청이가 아닌 정상적인 사람이고 제 아무리 미신이라 우겨도 근거 없는 믿음은 모두 미신이다. 태고적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미신에 관한 도발적이고도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나무를 쪼개 만든 너를 지붕에 얹은 너와 집. 산에 사는 사람들에겐 최고의 집이었습니다. 집신만 신던 이들에게 참 질기고 편리했던 고무신. 자연의 무늬와 빛깔이 담긴 우리의 종이 한지. 시간의 냄새가 켜켜이 배어있는 추억의 장면들입니다.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가는 이제는 옛것이 된 풍경들을 찾아다닌 15년 여정의 기록입니다. 언젠가는 시간의 무덤에 묻힐 낡고 오래된 것들을 향한 작가의 시선이 봄볕처럼 따뜻합니다. 세종대왕부터 이순신 장군까지 둘째가라면 서러울 책벌레들의 남다른 리더십과 옛사람들의 특별한 독서법을 엿봅니다. 20세기 소설의 혁명으로 불리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세계로 안내하는 마중물이 돼줄 산문집입니다. 우리 주변에 흔하다는 이유로 그냥 지나치기 쉬운 다채로운 식물들의 사연에 한 걸음 다가서게 하는 책입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기울여 그린 세미라를 보고 있으면 그동안 미처 몰랐던 것들의 존재가 새삼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밤사이 호남 지역에는 7cm 안팎의 눈이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아직 예보만큼 많은 눈이 내리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긴장을 늦출 순 없습니다. 지금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호남과 제주 북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레이더 영상을 살펴보면 호남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대가 북동진하면서 점차 충남과 경기 남부에 영향을 주겠고요.
있는데요. 경기만에서 발달한 눈구름대도 오전 9시를 전후로 서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눈발이 굵어졌다 약해지기를 반박하겠고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미끄럼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수도권 등 중부 내륙과 강원 영서 그리고 서해안에 오늘 오후까지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출근 시간대에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오늘부터 카페와 헬스장 등의 영업 제한이 완화됩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전직 대통령 사면과 부동산 정책, 남북관계 해법 등 여러 현안들에 대한 입장 표명이 주목됩니다. 미국 차기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수도 워싱턴 DC에는 경계가 한층 삼엄해졌습니다. 트럼프 극렬 지지자들의 추가 폭동 우려로 주요 길목마다 무장 군인들이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출근 시간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눈 예보가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요. 먼저 서울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의도 거리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 나오십시오. 아까 뉴스 1부 때는 눈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여의도역에는 아직 눈이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4도로 어제보다 6도 정도 높은데요. 밤새 수도권 일부 지역에 눈이 내렸지만 추위가 누그러진 데다 새벽부터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차도에는 도로에는 눈이 쌓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미처 녹지 못한 눈이 밤새 얼어붙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출근길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편이 안전하고 빠를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예상되는 적설량은 강원 영서 중남부 지역이 최고 10cm 이상,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와 남부 내륙 지역은 3에서 8cm가량입니다. 서울시도 출근 시간대 대중교통편을 늘렸습니다. 평소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던 출근 집중 배차 시간을 오늘은 30분 연장해서 9시 반까지 운영합니다. 지하철은 평소보다 운행 횟수를 36회 늘리고 시내버스도 노선별로 배차 간격을 줄여 증편 운행합니다. 도로교통정보는 정류소에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와 도로 전광 표지를 통해 안내됩니다. 또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출근 전에 도로 정보를 확인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시는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제설 비상근무 2단계에 돌입하면서 인력 8천여 명과 장비 1000여 대를 투입해 제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역에서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네, 이어서 경기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곳곳에 마찬가지로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수원역 앞에 김민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 기자, 어제 밤부터 눈이 내리다 그쳤다를 반복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새벽까지 눈은 내리고 그치기를 반복하다가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인데요. 제설 작업으로 도로의 눈은 이처럼 상당 부분 치워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영하권 날씨에 도로가 군데군데 언 곳이 있어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눈으로 인해 통제된 구간은 다행히도 없지만 차량들이 서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 수원을 비롯해 경기 24개 시군과 인천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인데요. 안성에 8cm가 넘는 눈이 쌓였고 평택과 수원 그리고 인천에는 1에서 5cm의 적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경기도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제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는데요. 제설 취약 구간 175곳과 상습 결빙 지역 356곳에 제설기와 차량 등 7천여 대를 동원해 밤새 제설제를 살포 있습니다. 지난 6일 폭설 때는 용인과 의정부 경전철이 갑자기 운행이 중단돼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었는데요. 해당 시군과 운영사는 이번 폭설을 앞두고 네일히터와 선로, 전환기 등 시설물을 미리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출근길 혼잡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증편했는데요. 의정부와 김포, 화성 등 3개 지역은 시내버스 50대를 추가로 투입했고 나머지 시군도 버스 배차 간격을 줄여 증편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 출근 시간대 김포 경전철은 운행 횟수를 4차례, 용인 경전철도 2차례 더 늘렸습니다. 경기도는 가급적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안전장비를 챙겨줄 것을 도민들에게 안내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역에서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전 지역에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날이 밝으면서 눈이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전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홍정표 기자, 눈발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지금은 눈이 잠시 그친 상태입니다. 이곳 대전 지역은 밤새 소강 상태를 보다 1시간 전인 오전 6시부터 본격적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지금도 곳에 따라서는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세게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 대전과 세종 그리고 충남 전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충남 보령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것을 시작으로 오늘 새벽 3시 30분부터 대전과 세종, 충남 전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현재 쌓인 눈의 양은 충남 아산 지역이 5.1cm로 가장 많고 보령 4.9, 당진 2.7, 부여 2.6 등 대부분 지역에서 5cm 안팎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출근길에 나선 차량들이 곳곳에서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은 오늘 오후까지 3에서 8cm가 더 내리겠고 지역적으로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눈이 그친 뒤에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와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9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보돼 기상 소식 수시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네, 이번에는 전주로 가봅니다. 전북 지역에도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이미 눈이 제법 내려서 쌓였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박재훈 기자, 지금도 그 지역에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까? 네, 이곳 전주엔 오늘 새벽부터 제법 굵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를 비롯한 전북 14개 시군에는 모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조금 전인 오전 6시 기준 적설량은 고창 7.3, 부안줄포 6.4, 순창 5.2, 전주 2.9cm 등입니다. 오전까지는 발달한 눈 구름대의 영향으로 짧은 시간에도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륙 일부엔 저녁까지도 눈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적설량은 오늘 오후까지 3에서 8cm입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해 전북 고창과 부안, 군산, 김제 등 4개 시군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해 남부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고 오늘과 내일 2에서 4m의 높은 파고가 일겠습니다. 전주 기상지청은 눈이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빙판길이 예상되는 만큼 보행자와 교통안전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전북 동부권을 중심으로 기온도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물과 수도 간 동파 피해 등이 없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주에서 KBS 뉴스 박재홍입니다. 네, 전주를 포함해서 현재는 호남 지역에 많은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눈구름은 점점 올라와서요. 1시간 정도 뒤에는 충남과 경기 남부, 9시쯤에는 서울에 눈이 집중될 거라고 기상청이 밝혔는데요. 이번에는 KBS 재난감시 CCTV를 통해서 전국 각지 상황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김민정 기자, 우선 지금 눈이 많이 오는 곳들부터 좀 보여주세요. 네, 먼저 강원도 홍천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원 영서 지역엔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보됐는데요. 바람과 함께 굵은 눈발이 쉴 새 없이 날리고 있습니다. 차도에는 눈이 쌓이지 않았지만 도로 옆으로는 하얀 눈이 쌓이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광주광역시에도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광주 대인광장 앞 도로 상황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미처 제설 작업을 다 하지 못했는지 인도는 물론이거니와 차량이 지나다니는 대로에도 일부분 눈이 남아 있습니다. 화면상으로도 도로가 상당히 미끄러워 보이고 또 차들도 서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에는 4.5cm의 적설량이 기록됐는데 이 지역 지나실 때 안전 운행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눈이 소강 상태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고색 사거리 모습 보고 계신데요. 출근 시간이 되면서 차량이 조금씩 늘고 있는데 차량이 오가면서 눈이 녹은 자리를 제외하고는 도로와 인도 위에 여전히 밤새 내린 눈이 하얗게 쌓여 있습니다. 눈이 녹은 부분은 노면이 젖어서 미끄러울 수도 있는데요. 차들도 서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 출근길 상황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달 초 많은 눈이 내리면서 교통대란이 빚어졌던 서울 강남대로 모습입니다. 서울은 아직 본격적으로 눈이 내리진 않고 있습니다. 곳곳에 밤사이 내린 눈의 흔적이 보이긴 합니다만 아직 출근길 교통 상황은 원활해 보입니다.
다만 서울은 동남권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또 오전 9시를 전후해서 많은 눈이 오겠다고 조금 전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기상 예보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네, CCTV 화면 상으로만 봐도 도로가 미끄러워 보이는 곳들이 꽤 있죠. 출근길 운전을 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이번에는 기상센터를 연결해서 이 눈이 얼마나 또 언제까지 올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혜지 캐스터, 전국적인 이 대설특보 상황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지금 중부지방과 호남 지역, 경북 북부와 제주 북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호남 지역에는 7cm 안팎의 눈이 밤사이 내렸지만 그 밖의 지역은 아직 예보만큼 많은 눈이 내리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지금 레이더 영상을 살펴보면 강원 지역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소강 상태를 눈이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눈구름대가 점차 북동진하면서 충남 지역과 경기 남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이 경기만 지역에서 발생한 눈구름대는 점차 유입되면서 오전 9시를 전후로 서울에도 영향을 줘 다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전까지는 눈발이 굵어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하겠고요. 오후까지 내리다가 눈은 점차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강원 영서 중남부 지역에는 10cm가 넘는 눈이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는 3에서 최고 8cm 정도의 눈이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큰 추위는 없습니다. 다만 밤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다시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 영하 13도 예상되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동해안 지역은 여전히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동해안에 계신 분들은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생존 문제를 호소해왔던 실내 체육시설이나 카페들, 오늘부터는 숨통이 조금은 트이게 됐습니다. 해당 업종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일부 완화가 되는데요.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는 2주 더 연장됐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오늘부터 일부 업종에 대한 영업 제한이 완화됩니다. 헬스장과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다시 문을 엽니다. 단 8제곱미터당 1명만 입장할 수 있고 최소한 1m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수영장을 제외하고 샤워도 금지됩니다. 배달과 포장만 가능했던 카페에선 저녁 9시 전까지 음료나 디저트류를 매장에서 취식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시간은 1시간 이내로 강력하게 권고됩니다. 다음으로 최대 9명까지만 수업이 가능했던 학원은 8제곱미터당 1명씩 수강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종교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전체 좌석의 10%, 그 외 지역은 20%로 제한해 예배, 미사, 법회를 열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됩니다. 한 달 가까이 운영을 하지 못해왔던 업주들은 재개장 준비에 바빴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기구를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먼지 쌓인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방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방역 청소 그리고 이제 소독 이런 부분들을 영업을 다시 할 수 있어 반갑지만 매출이 얼마나 회복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제서야 풀린다고 하니까 기대는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여기는 안쪽 골목이라서 유입이 쉽지 않아가지고 자꾸 더 힘들 것 같기는 한데 좀 나아지길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침을 어기면 열흘간의 운영 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용자가 방역 수칙을 어길 경우에도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상황 앵커 브리핑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 어제 0시 기준으로 520명, 엿새째 5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그 가운데 국내 발생이 딱 500명이고 해외 유입은 20명으로 적습니다. 이번 3차 대유행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본격화됐는데요. 12월 25일, 그러니까 성탄절에 그 정점을 찍고는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이렇게 꺾여서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만 전국 곳곳의 집단 감염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요양원과 과외교습실 집단 감염이 또 확인됐는데요. 경기도 수원의 한 요양원은 지난 15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로 22명의 추가 확진자가 더 나왔고요. 경기도 성남시의 과외교습실 관련해서도 9명의 감염자가 더 발생했습니다.
기존의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곳에서도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수영구의 교회와 관련해서는 3명, 또 경남 진주시 기도원과 관련해서는 7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고요. 전남 영암군의 한 사찰은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12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제 누적 감염자 수가 25명까지 늘었습니다.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관련해서도 확진자가 7명 늘어서 이제 누적 감염자 수가 760명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종교시설의 집단 감염은 한번 발생하면 크게 확산하는 편이어서 마지막까지 긴장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봄이 오기 전에 이 추세를 완전히 꺾어서 안정적인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오승목 기자의 보도로 보시겠습니다. 경북 상주의 선교단체 BTJ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는 7명 늘어 총 760여 명입니다. 센터 방문자는 3천여 명인데 3분의 1인 920여 명은 감염 여부조차 모릅니다. 현재 이 검사에 응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원을 파악해서 검사에 응하도록 지금 위치 추적도 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확진된 사람은 120여 명, 하루 확진자의 25%에 달했습니다. 확진자 4명 중 1명꼴인데 방역당국은 임시검사소가 숨은 감염자를 찾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어제까지였던 임시검사소 운영을 4주 연장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일부 업종의 영업 제한은 완화됐지만 경계심을 풀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집단 감염은 다소 줄었지만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이 45%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모임과 여행, 식사를 최소화해야 하고 종교시설, 요양병원에서 특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려운 처지의 생업시설들이 운영을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이 시작될 봄 전에는 국내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엽니다. 기자들과 질문에 대한 사전 조율을 하지 않고 생방송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부동산이라든가 전직 대통령 사면론, 또 검찰 문제 등을 놓고 여러 가지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선 관심사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연초 논란에서 국민적 공감과 당사자 반성을 앞세운 민주당과 대통령이 결단하라는 국민의힘 입장이 엇갈렸는데 형이 확정된 만큼 구체적인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정책도 핵심 이슈입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주택 공급에 역점을 두겠다고 한 만큼 어떤 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방역 조치 피해에 대한 추가 지원이나 보상, 백신과 치료제 등에 대해 어떤 언급이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남북관계 해법에 질문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의 외교 전략,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한 해법 등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과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할지도 주목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처음으로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됩니다. 문 대통령과 기자단의 만남은 지난해 5월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이후 약 8개월 만입니다. 사전 조율이 없는 만큼 민감한 질문들도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번 주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트럼프 지지자들의 과격 시위나 폭동, 테러 위험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워싱턴 DC 안으로 총기나 중화기를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백악관 주변은 그야말로 준전시 상태입니다. 현장에 특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현 특파원, 백악관 분위기를 바로 근거리에서 살필 수 있는 위치죠? 네, 취재진은 현재 백악관에서 동쪽으로 약 300m가량 떨어져 있는 워싱턴 DC 14번가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차량 통행은 이곳에서 도보로 약 15분 거리에 있는 시 외곽부터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걸어서 워싱턴 DC에 들어오려고 해도 주요 길목마다 설치된 여러 검문소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검문소마다 군인들이 무장 상태로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DC로 파견되는 주 방위군은 취임식까지 모두 2만 5천 명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아직 극렬 트럼프 지지자들의 대규모 시위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총기 사용과 폭발 등 다양한 폭력 가능성이 여전해 미 공안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사흘 사이 자동 소총과 탄창 등을 무단 반입하려는 시도가 여러 건 적발됐고 경찰관을 사칭해 도심 진입을 시도하던 60대 여성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DC뿐만 아니라 미국 내 50개 주 모두 비상 상황인데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당일 주 정부들은 모두 문을 닫아 걸고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할 방침입니다. 결국 대통령 취임식이 잔치 분위기라기보다는 하나의 고비, 무사히 넘겨야 할 고비처럼 되어버렸네요. 네, 원래 차기 대통령 취임식은 전통적으로 축제 분위기로 치러지는 게 상례인데 이번만은 분위기가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직 대통령이 있고 이를 극렬 지지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 감염과 사망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데다 현재도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전야에 코로나19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행사를 개최하는 등 위로와 통합 의미를 담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 취임 선서 이후 중요 참석자들과 오차는 물론 거리 퍼레이드 등 형식적 절차 등은 대체로 생략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식에는 버락 오바마, 조지 부시 등 전임 대통령들과 마이크 펜스 현 부통령도 참석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참석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날 독자 행보를 하겠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당일 자신의 별도 퇴임 행사를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게 될 앤드류 공군기지가 될 거라고 현지 언론이 익명의 측근들을 인용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자택이 있는 마이애미 마라라고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하원에서 2번 탄핵당한 첫 대통령으로 기록된 데다 지지 기반인 공화당이 분열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 내 전국 추이를 지켜보는 행보가 계속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는 현직이 아닌 상황에서 영향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느냐에 대한 면밀한 정치적 계산이 나와야 비로소 트럼프 대통령이 펼치게 될 행동 반경이 정해질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는 운명의 날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가 있는데요. 대법원이 이미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에 관심사는 형량입니다. 집행유예냐 실형이냐 이번 결정에 따라서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등 89억 원의 뇌물액을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정 씨의 말 구입비 등을 제외한 36억 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이 부회장은 석방됐습니다.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이 무죄로 봤던 말 구입비 등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뇌물액을 86억 원으로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심으로 보냈습니다. 이재용 등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고 일반 상식에도 어긋납니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한 만큼 오늘 파기환송심에서 유무죄가 다시 뒤집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형량입니다.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액수가 1심보다는 적고 2심보다는 많아 재판부가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심 때처럼 실형이 선고된다면 이 부회장은 법정 구속될 수 있습니다. 2심 때처럼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삼성 측이 준법감시위원회를 꾸렸는데 재판부는 준감위가 실질적으로 운영된다면 감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하며 강력 반발해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4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취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강력한 방역 조치와 빠른 백신 접종을 약속했는데요. 앞으로 100일 내에 1억 명에 대한 접종이 가능할 거라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금채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달 8일 30만 명을 넘었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현재 완만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수는 하루 3, 4천 명대를 기록하면서 누적 사망자 수는 39만 5천 명을 넘었습니다. 곧 4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We've, as you noted, nearly 4,000 deaths a day, almost 400,000 deaths total by the middle of February. We expect 500,000 deaths in this country. 이런 가운데 바이러스 전문가인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100일 이내에 1억 명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후 100일 이내에 1억 회분의 백신 접종을 공약한 데 이어 나온 발언인데 파우치 소장은 분명히 실현 가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백신 공급과 함께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해 주사기와 바늘 등 접종을 위한 장비 보급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아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존슨의 백신과 관련한 데이터가 1, 2주 안에 미 식품의약국 FDA로 보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터를 점검하는 위원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도 했는데 그 과정이 몇 달이 아닌 몇 주일이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안으로 추가 백신 승인이 이루어질지도 주목됩니다.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 하루 전날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상자 추도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취임식 이후에는 마스크 의무 착용 등 강력한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예고돼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북한이 어제 남측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가 어제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직 문제와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 수행, 2021년 국가 예산 등이 의제로 결정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3월 선출한 5년 임기의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포함되지 않아서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부지방과 호남 지역, 경북 북부와 제주 북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레이더 영상을 살펴보면 강원 지역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은 눈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오전에 강한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되었었는데 이 바레만 부근에 위치했던 기압골이 느리게 남하하면서 서울에는 오전에 눈발만 약하게 날릴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계속해서 긴장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곳곳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부터 점차 눈이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강원 영서 중남부 지역에는 10cm가 넘는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3에서 최고 8cm 정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큰 추위는 없습니다. 오늘 밤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날이 추워지겠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 영하 13도 예상되고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오늘 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거세게 불 것으로 보여서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동해안에 계신 분들은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은데요. 서울이 영하 3.7도, 춘천 영하 5.5도, 대구 영하 6.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높아서 서울 2도, 광주와 대구 6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4에서 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국 각지에 지금 눈구름이 형성돼 있습니다. 과연 출근 시간대에 쏟아질 거냐 이 부분에 관심이 높았는데요. 이 시각 상황 어떤지 KBS 재난감시 CCTV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준비하고 있죠. 어느 지역부터 볼까요? 네, 먼저 강원도 홍천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원 영서 지역에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보됐는데요. 바람과 함께 굵은 눈이 쉴 새 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발이 굵어졌다 가늘어졌다를 반복하면서도 좀처럼 그치지 않고 있는데요. 차도에는 눈이 많이 쌓이지 않았지만 도로 옆으로는 하얀 눈이 쌓이고 있는 모습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광주광역시에도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대인광장 앞 도로 상황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미처 제설 작업을 다 하지 못했는지 인도는 물론이거니와 차량이 지나다니는 대로에도 일부 눈이 남아 있습니다. 화면상으로도 도로가 상당히 미끄러워 보이고 차들도 서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에는 4.5cm의 적설량이 기록됐는데 이 지역 지나실 때 안전운행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눈이 소강 상태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고색 사거리 모습인데요. 출근 시각이 되면서 차량이 조금씩 늘고 있는데 차량이 오가면서 눈이 녹은 자리를 제외하고는 도로와 인도 위에 밤새 내린 눈이 아직도 하얗게 쌓여 있습니다. 눈이 녹은 부분은 노면이 젖어서 미끄러울 수도 있는데요. 차들도 서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 출근길 상황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달 초 많은 눈이 내리면서 교통 대란이 빚어졌던 서울 강남대로 모습입니다. 서울은 아직 본격적으로 눈이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곳곳에 밤사이 내린 눈의 흔적이 보이긴 합니다만 아직 출근길 교통 상황은 원활해 보입니다. 기상청은 기압골의 남하 속도가 느려지면서 애초 예상과는 달리 출근 시간대엔 많은 눈이 내리지 않겠다고 조금 전 밝혔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기상 예보에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겨울철 산에서 나무를 베다가 다치고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땔감을 구하려고 어르신들 혼자 가는 경우가 많아서 위험도 그만큼 크다는데요. 어떤 부분들을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지 윤경재 기자 보도로 자세히 보시죠. 긴급 출동한 소방 헬기가 산에서 60대 남성을 구조한 뒤 인근 병원으로 후송합니다. 벌목 작업 중 자른 나무에 길이를 재다 비탈면에 미끄러져 사고를 당한 이 남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미끄러졌습니다. 한 5m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경남 창녕군의 한 야산에서도 벌목 작업을 나갔던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혼자 톱으로 작업을 하다 갑자기 넘어진 10m 높이 나무에 깔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무가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환자분을 덮치고 있어서 사람이 들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 장비를 이용해서 환자분을 구조한 다음에 처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경남에서 발생한 벌목 사고는 모두 7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겨울철 벌목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목 보일러나 아궁이 땔감을 구하려는 60, 70대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벌목을 나가는 사람들은 나무를 자르기 전 밑동지름의 4분의 1가량 깊이로 홈을 판 뒤 나무가 쓰러지는 방향을 유도하고 나무 높이의 1.5배 넘는 안전 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안전 지침을 숙지해야 합니다. 기계톱을 사용하시다가 톱날이 튕겨나가면서 상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해 주시고 이동 중에는 시동을 끄는 습관을 들여주십시오. 소방당국은 또한 1인 벌목이 위급할 때 대처나 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2명 이상 함께 벌목 작업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불교에는 안거 수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90일 동안 문을 닫아 걸고 깨달음을 얻는 건데 최근에는 이 수행 방식도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에 틀어박히는 대신 2년 넘게 세계 일주를 하고 돌아온 승려가 있는데 20번의 안거 수행으로도 못 얻은 답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선재희 기자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경북 김천 수도원. 1080m 고지에 자리 잡아 한낮에도 얼어붙을 듯 춥습니다. 이곳에서 정진 중인 원재 스님. 새벽 3시면 일어나 하루 10시간씩 수행하고 밤 9시에 취침합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단순하고 규칙적인 사찰의 일상이 갑갑하지 않느냐고 묻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세계 일주 1호 스님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 9월부터 25개월 동안 5개 대륙 45개 나라를 돌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어디로 움직여 다니고 그런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단순한 수행의 삶으로 돌아오니까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여비는 종단에서 모아준 최소한의 경비가 전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숙식을 해결했습니다. 유럽 3개월을 제가 결산해 보니까 그 금액이 30유로가 안 나왔던 거예요. 틈틈이 헝겊대기 주워다가 이렇게 기어가지고 바느질도 했어요.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한국어로 예불을 올리는 유대인 불교 신자들을 만나고 태국의 농장에서 노동도 해봤습니다.
인도에서 사귄 미국인 친구의 갑작스런 죽음을 겪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90일씩 선빵에 틀어박히는 안거 수행을 20번이나 했어도 구할 수 없었던 답을 원재 스님은 세계 일주에서 얻었다고 말합니다. 천인과 조사 스님들이 가르쳐 주신 거는 당신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본 모습을 완성해 가면서 살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현각과 혜민 스님이 수행 방식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시대가 달라지면서 수행의 방식도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선재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1,600일이나 입원한 것으로 돼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뇨 같은 흔한 질병을 가진 한 남성의 사례인데 경찰은 담당 의사까지 공모한 억대 보험 사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1,600일 강원도 화천에 사는 50대 남성의 입원 일수입니다. 경기와 강원, 충북 등 3개 도를 오가며 병원 9곳을 다녔습니다. 병명은 당뇨와 협심증, 추간판 탈출증 등이었습니다. 입원 수당 등 보험금 3억 3천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특히 2019년 10월 이 남성은 3년 넘게 다니던 춘천의 병원을 떠나 왕복 4시간 거리인 충북 제천의 병원으로 옮겨갔습니다. 특정 의사를 따라다녔다는 게 이 남성이 가입한 보험회사들의 판단입니다. 왜 이 의사한테만 찾아갈까? 이거는 의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 아니면은 250m까지 떨어진 환자가 그까지 가서 입원할 이유가 없다. 입원 수당을 노린 보험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입원 일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중복까지 가능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한 가지 보면 하루 입원은 일단 30만 원. 경찰 역시 이 남성과 충북 제천의 한 의사를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보험 사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남성은 억대의 보험금을, 의사는 수천만 원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의 친구도 같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허위 입원을 통해 5천만 원 가까운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20여 명. 해당 의사는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의 사정이 딱해 도와준 것뿐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배움을 향한 열정에 나이는 걸림돌이 될 순 없죠. 가난 때문에 학교에 다니지 못했던 8순의 어르신이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 합격증을 받았습니다. 21학번 새내기로 노인복지 전문가를 꿈꾸는 8순의 만학도를 김혜린 기자가 만났습니다. 1942년생, 올해 80살인 조연수 할아버지의 공부방입니다. 문제를 풀고 또 풀고 모르는 문제는 통째로 베껴 쓰고 직접 만든 오답 노트에는 만학을 향한 노력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Are you free this weekend? 그러니까 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 형편 탓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군에 입대했던 조 할아버지. 학업을 그만둔 지 60년 만인 지난해 4월 검정고시에 도전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일을 맡아보며 피부로 느낀 노인들의 복지 문제를 더 깊이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있구나 저는 생각하고 내가 그 복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뭐 알아야 면접을 한다고. 코로나19 여파로 학원도 몇 번 못 가고 독학으로 얻은 성적은 평균 86점. 2개 과목은 만점입니다. 오랜 군 생활과 전역 후 미군 부대 산하 기업에서 일하며 틈틈이 영어를 공부한 게 도움이 됐습니다. 광주 세계대학 수시 전형에 응시해 모두 합격한 뒤 조선대 행정복지학부를 선택한 할아버지. 처음엔 탐탁지 않아 하던 아내도 이제는 남편이 자랑스럽습니다. 속으로는 내가 참 뜨뜻하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자랑하고 그랬지. 대학을 마친 뒤 복지 전문가가 되어서 노인들이 겪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할아버지. 강의실 맨 앞자리에 앉아 수업을 들을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깨끗한 바다를 자랑하는 전남 남해안에서는 건강식으로 인기가 높은 매생이 수확이 요즘 한창입니다. 한겨울에만 수확이 가능한데요. 그 현장을 이성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해안에서도 청정해역으로 손꼽히는 전남 장흥 내저 앞바다입니다. 이른 아침 찬 바닷바람을 가르며 어민들이 매생이 수확에 나섭니다. 양식장에 줄지어 설치된 대나무발을 걷어올리자 잘 자란 검푸른 매생이가 줄줄이 딸려 올라옵니다. 매생이 양식의 원조격인 장흥 앞바다는 깨끗한 바다에 잔잔한 물결과 갯벌까지 양식 조건을 두루 갖췄습니다. 조수 간만에 차가 심하지 않고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갯벌의 양분을 간조 시기에 갯벌의 양분을 많이 먹고 자라기 때문에 최적의 조건이라고 보겠습니다. 예전엔 배에 매달려 직접 손으로 채취했지만 최근엔 기계를 이용해 대나무 발을 통째로 걷어들입니다. 발을 육지로 옮겨 매생이를 손으로 훑어내는 작업이 이어지고 세척과 선별 작업을 거칩니다. 마무리는 어른 주먹만한 크기의 매생이 한 덩어리를 부르는 제기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제기라고 하는데요. 이게 모양이 여자들 그 머리 모양 그 묶음 모양 뒷모습 같이 보이실 거예요. 갯벌 위에서 자란 장흥 매생이는 아미노산 함량이 높아 겨울철 보양식으로 또 숙취와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 만점입니다. 겨울철 어민들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남해안 매생이 수확은 다음 달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새로 나온 책 소개해드립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이성과 합리가 대세인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곳곳에 존재하는 갖가지 미신의 역사를 파헤친 흥미진진한 책이 출간됐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서 차츰 사라져가는 풍경들을 기록한 에세이도 독자들을 찾아옵니다. 김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혈액형 A는 소심함의 대명사. 숫자 9에는 9수의 저주가 깃들어 있다. 이사는 반드시 손 없는 날에 해야 한다. 과학적으로 타당한지 아닌지와 무관하게 미신은 늘 존재해왔고 때론 역사를 만들었으며 미신을 믿는 사람 대부분은 광신자나 멍청이가 아닌 정상적인 사람이고 제 아무리 미신이라 우겨도 근거 없는 믿음은 모두 미신이다. 태고적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미신에 관한 도발적이고도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나무를 쪼개 만든 너를 지붕에 얹은 너와 집. 산에 사는 사람들에겐 최고의 집이었습니다. 집신만 신던 이들에게 참 질기고 편리했던 고무신. 자연의 무늬와 빛깔이 담긴 우리의 종이 한지. 시간의 냄새가 켜켜이 배어있는 추억의 장면들입니다.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가는 이제는 옛것이 된 풍경들을 찾아다닌 15년 여정의 기록입니다. 언젠가는 시간의 무덤에 묻힐 낡고 오래된 것들을 향한 작가의 시선이 봄볕처럼 따뜻합니다. 세종대왕부터 이순신 장군까지 둘째가라면 서러울 책벌레들의 남다른 리더십과 옛사람들의 특별한 독서법을 엿봅니다. 20세기 소설의 혁명으로 불리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세계로 안내하는 마중물이 돼줄 산문집입니다. 우리 주변에 흔하다는 이유로 그냥 지나치기 쉬운 다채로운 식물들의 사연에 한 걸음 다가서게 하는 책입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기울여 그린 세미라를 보고 있으면 그동안 미처 몰랐던 것들의 존재가 새삼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현재까지 눈이 쌓인 곳은 없지만 오전 중 눈 예보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평소보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 서울은 서남권 지역 중심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영등포, 경인로, 신도림 일대 지금은 보도상에만 눈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도심 방향 신정교부터 목동교, 다시 성산대교 남단까지 정체되고 있고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 홍지문 터널 부근 추돌 사고로 3차로 차단되고 있어 여파바다 기름 램프부터 지나기 어렵겠습니다. 북한 남고가에서 1호 터널 나와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을지로 일대는 아직까지는 수월한 모습이고요. 양재대로 수서 방향 서남 나들목부터 트럭터미널 방향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천 시흥대로 말미 사거리 일대 도로는 제설 작업이 완료돼 보시는 화면처럼 눈이 모두 녹은 상태입니다. 제설 작업이 됐더라도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고가도로는 교통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사당고가와 낙성대 까치고개 도로도 아직까지는 여유 있는 모습입니다. 오후까지도 서울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는 만큼 퇴근길에도 미끄럼 사고 등 빙판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한때 1000명대를 오르내리던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가 엿새째 500명대로 유지되는 등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습니다. 때맞춰 오늘부터 새 방역 조치가 시행에 들어가 이달 말까지 적용됩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유지하되 카페나 체육시설 등 일부 업종의 영업 규제나 종교활동 규제 등을 완화해 형평성을 보완한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우선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됩니다. 다만 카페 내 취식을 밤 9시까지 허용하고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과 스키장 등의 집합 금지도 일부 풀었습니다. 또 제한된 범위 내로 종교의 대면 활동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호텔과 리조트 등 숙박시설은 객실수 3분의 2 이내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규제가 오래 지속되면서 쌓인 국민들의 피로감과 자영업자들의 생계난 등을 고려한 고륙책입니다. 방역 지침 보완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등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일부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더 정밀한 대응이 뒤따라야 합니다. 백신 수급을 위한 준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비대면 영상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준비를 논의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 지자체별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구성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개인 간 모임이나 접촉을 통한 감염 비율도 아직 높습니다. 확진자를 줄이고 치료제와 백신을 적절히 공급하는 등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방역 전선과 국민 경제를 함께 지키는 일은 정부의 노력으로만 이룰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식,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절실합니다. 곧 설 연휴도 다가옵니다. 단지 방역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국민 각자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스스로 접촉과 모임을 최소화할 때 모두가 원하는 일상 복귀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기상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부와 호남, 경북 북부와 제주 북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레이더 영상을 살펴보면 호남 지역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눈이 산발적으로 흩날리고만 있습니다. 지금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서울에도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오전 9시를 전후로 해서 강한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되었었는데 이 바레만 부근에 위치한 기압골이 느리게 이동하면서 오전까지는 약하게 눈만 날릴 것으로 예상되고 낮에 다시 강해질 것으로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 영서 중남부 지역과 울릉도, 독도에는 10cm가 넘는 눈이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는 3에서 최고 8cm 정도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큰 추위는 없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